오늘 모셔서요, 그 부동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3가지를 골라주시고 그 키워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미분양, 역전세. 규제 완화, 네네. 양극화, 고금리, 재건축,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PF, 맞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고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다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굳이 3가지를 고르려면 저는 그룹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룹핑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일단 미분양하고 PF를 좀 한 개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개를 묶고요. 역전세하고 고금리를 또 한 개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 네. 뭐 재건축 요걸 한 개로 묶어야 된다. 아. 그리고 양극화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따로 이 갈 수는 없다. 거미줄처럼 서로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떼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부동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분양하고 PF 이야기부터 살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집값 막 떨어졌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제 1.3 대책 네. 규제를 풀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풀어주지? 아니 나가 집 살려고 하다가 집값 올라서 못 사다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왜 이러는 거야? 왜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첫 번째 미분양이 급증을 했죠. 미분양은 부동산 시장의 불황의 바로미터거든요. 미분양이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잖아요. 먼저 청약을 하고 네. 계약금 내고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내고 진행이 되는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 청약은 실수요자 시장이죠.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추천 물량은 1주택자들도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들조차도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한 시그널인데 작년에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늘어났냐면 작년이죠. 2022년 1월이 2만 1,000호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1,000호였는데 올 1월이 7만 5천호까지 늘어났습니다. 3.5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지을까요? 아니면 그 다 들어오는 사람 돈으로 금융 쓰죠. 들어오는 사람들 돈과 금융비용. 금융비용. 네. 금융비용이 PF 대출입니다. 아, 저도 프로젝트. 건설사 할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건설사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계약자들 돈을 그러니까. 받고 은행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땅짓고 헤엄치기인데 네.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분위기가 꺾였을 때 그렇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한마디로 깡통이 됩니다. 네. 금융사들, 거기에 돈을 대준 금융사들 만약에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은 그냥 빌려주지 않죠. 그렇죠. 신용대출 아니면 내가 가진 담보대출.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고 담보대출을 빌려주는데 PF는 그냥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설사 회장이 자기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돈 빌려줘. 그렇지. 사업이 잘 되면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그 은행도 가만 생각하니까 잘 되거든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었다면 완판이니까 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보다 금리 2배 받고 떼일 일 없고. 떼일 리 없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냐. 적극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금리가 오르니까 갑자기 꺾여버렸죠. 미처 그렇죠. 준비하기도 전에 금융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인질로 잡혀버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아니 이거 어떡하지?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1금융권들 빼고는 거의 다 물렸습니다. 보험회사, 증권사들 그 막대한 자금들이 물렸는데 이거를 쉽게 해결하지 않으면 올 작년 12월에 우리 둔촌주공 네. 또 위험했잖아요. 그렇죠. 둔촌주공이 살아나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둔촌주공이 진짜로 죽어버렸으면 우리 심리적으로요 완전 패닉이 큰일 날 와요. 뻔했죠. 그래서 다행히 미분양이 줄어들어요. 7만 5천호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8월이 아마 8월 통계 보니까 6만 1,000호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긴 했는데 작년 초가 2만 1,000호였으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결국 미분양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이 PF 문제가 끝난다. PF 때문에 지금 금융사들이 이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PF 금융 비용이라든지 물려버린 곳들은 지금 막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넘어지지 않거든요. 건설회사들도 작년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버티는 작은 건설사들부터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공급 대책들 봐도 뭐 PF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앞서서 우리가 상반기는 좀 상승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되면서 박스권에 좀 네. 갇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장으로 갈지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에 따라서 조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떨어지면 미분양이 다시 또 늘어나게 증가하지. 되고 네. 그럼 더 심각해요. 미분양도 작년에 늘어나고 PF가 어려웠던 것보다 좀 회복하려고 하고 지원해주고 노력을 하고 하다가 또 안 될 때 충격이 더 큽니다. 2차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미분양 특히 지방이 80%가 넘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좀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대책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줄어드는데 만족하지 말고 줄어들다가 늘어날 때는 순식간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대책은 안 나와도 되는데 미분양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은 저는 좀 마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 이제 역전세가 있는데 역전세는 금리 고금리하고 좀 이렇게 물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역전세란 얘기 잘 안 나와요. 이게 약간 시장을 저는 구분. 작년은 다 떨어졌어요. 아파트 역전세였죠. 전세 가격도 아파트 전세 가격 떨어지고요. 빌라 떨어지고 오피스텔 떨어지고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딱 양극화가 여기도 양극화예요. 아파트 시장은 회복.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전혀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역전세와 깡통 전세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은 비슷하긴 한데요. 역전세는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가 전세는 5억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되니까 5억 정도인데 이게 4억으로 떨어져요. 집주인이 1억이 없잖아요. 못 돌려줍니다. 나 좀 기다려줘. 못 돌려줄 것 같아.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기다려주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안 기다려줄까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확정일자가 있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넘길래 10억 원 아파트가 보통 경매 넘어가게 되면 한 8억? 8억 정도에 낙찰이 돼요. 그러면 전세금 5억 가지고 가져갈 수 있죠. 남는 거 3억은 주인한테 갑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주인이 손해를 보죠. 10억 아파트인데 그렇지. 2억 손해 봤지. 2억을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는 주인이 답답하고 주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전세금 떨어졌을 때 주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매 넘어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매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금매 나온 게 그런 게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좀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도 좀 떨어졌는데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 자체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전세가 한 9억 정도 해요. 그러면 9억이 8억으로 떨어져서 경매 넘기게 되면 손해지. 한 7억, 6억에 낙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올 돈이. 다 못 건져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손해보는 게 깡통 전세예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겨도 답이 없다.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위기가 진행 중이다. 아파트는 해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왜 아파트가 또 회복을 하느냐 보면 자 빌라 오피스텔이 불안하다고 했죠. 그럼 사람의 마음은 자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가 불안하다는 걸 우리가 다 인지를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월세로 가는 방법 아니면 안전한 아파트로 가는 방법. 월세로 가야 떼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월세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월세 가격은 올랐는데 차라리 그냥 아파트로 가자. 빌라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가격은 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전세 가격은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야 차라리 월세보다는 아파트가 이제는 좋아졌는데 월세 수요가 또 아파트 시장으로 옵니다. 최근에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다려볼까? 집을 사려고 하다가 주춤하죠. 주춤하죠. 주춤하면 텐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려는 매매 수요가 전세나 전세 또 월세가. 가자. 또 전세로 옵니다. 그러면 전세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2018년, 19년에는 굉장히 많아. 4만 호가 넘었는데 지금 뭐 3만 호, 내년에는 2만 호로 간다라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시장은 이제 사실상 전세 위기는 끝났다. 뭐 일부 지역들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금 뭐 원벨리 입주 물량 나오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11월에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 그 지역은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세 우려는 없다. 결정적으로 저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올리지도 못하고 네.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동결을 원해서 동결이 아니라 동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뭐 중동에 또 전쟁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2% 이상 벌어졌는데 자금 유출 가능성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아직은 그렇지가 않은데 혹시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폭이 커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혹시라도 빠져나가게 된다면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선택지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국내 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걸 따지는데 자금 유출 발생하게 되면 그게 1순위가 되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락입니다.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연초에는 그 금리 예측할 때 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금리 내려간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훅 내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그게 영향을 줍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야 상반기 2023년 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되면 인하되지 않겠어라는 아니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해 놨잖아요. 맞죠. 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내년 상반기는 고사하고 하반기에 0.25라도 내리면 다행 아닐까. 근데 저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고금리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게 금리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자금 계획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냥 내년에 금리 내려가니까 내가 1년만 고금리 이자로 버티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제 예. 정책 얘기 한번 해봐야죠. 정책 규제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하고 재건축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 1.3 대책 올 초에 규제 풀어줬잖아요. 그거는 수요자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집 좀 사, 집 좀 사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지금 공급 대책은 뭐냐면 집 사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이게 왜 나왔냐를 좀 살펴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청약 시장. 분양가도 오르고 분위기 조금 달라졌어요. 네. 고분양가인데도 이게 당첨이 되고 경쟁률이 좀 뜨거워지니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니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즘 밥 먹으러 가기. 솔직히 저도 점심 먹으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여기 김밥 라면 먹으면 8,5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면 3년 후에 분양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 지금 분양가가 확정 분양가잖아요. 분양을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후에는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회사들은 아까 우리 또 PF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건설회사들 면담을 해보니까 이제 정부가 면담을 했겠죠. 왜 공급을 안 하니? 라고 하니까 PF에 금리가 높아가지고요. 지금 PF 금리도 부담되고 PF 받으려고 하니까 신규 PF 나오지도 않고 이미 받았는 PF는 연장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워요. 분양도 잘 안 되고 우리 힘들어서 죽을 맛인데 무슨 공급을 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온 거예요.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하고 공감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은 결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고요. 저는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1.3 대책 규제 강남 3구, 용산 3구 빼고 다 풀어줬고요. 전매장 풀어줬는데 그거 이외에 규제 풀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후속 대책이 나와서 풀어주기로 한 걸 진행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더 세게 갈 필요는 없었죠. 할 필요 없죠. 네. 풀어줘도 안 되고요. 풀어줘서 괜히 과열되면 안 되고 정부 입장은 제발 스테이 해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과열되지도 않고 냉각되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게 정부 입장에서 제일 먹혔다고 보는 거죠. 먹혔다고 보는 거죠.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지금이 딱 좋은데 혹시라도 또 과열될까 봐 걱정돼서 공급 대책이 나온 거고요. 그 얘기는 최근에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특례보금자리론 우리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특례보금자리가 없어졌어요. 일반형은 없어졌고요. 9월 26일자로 없어졌고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상품도 이제 슬쩍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규제 강화예요. 대출이 지금 다시 옥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널을 잘 읽어야 됩니다. MB 정부 때도 규제 풀어줬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집값 떨어지니까 규제 풀어줘서 기술적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다른 규제들은 풀어줬는데요. 대출 규제는 절대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살짝 오르고요. 다시 묶으면 살짝 떨어지고를 대출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 이거 똑같네. 이게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이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 했고 이번에는 특례보금자리나 50년 상품을 가지고 야 집값 떨어지니까 풀어줘서 집 좀 사. 좀 사니까 살짝 묶어서 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컨트롤 들어갔다. 규제가 풀어주는 양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의 그 시그널 방향성을 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걸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규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은 지금 그나마 좋은 시장이죠. 왜냐하면 참 이게 양날의 칼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재건축을 좀 규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이 이제 서울 이야기거든요.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구역을 정해서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서울의 중심지에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주변에 풍선 효과가 생기니 불안하죠. 그래서 막아버렸습니다. 막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 뭐냐면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서울에 새 아파트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3기 신도시 뭐 공급 대책이 나와도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안 됩니다. 좀 오래된 단지들 가보면 플랜카드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안전진단, 상계동에 가도 안전진단 뭐 단지마다 다 플랜카드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아요. 환영 만세.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붙이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은 물 만난 고기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가장 촉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도 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관리 처분이 간단 말이에요. 안전진단에 맡겨서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확 풀어줬잖아요. 이게 구조 안정 점수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목동, 상계동. 사실 목동 상계동은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5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통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도 노젓는다고. 그러니까 서울의 통계를 보면 좀 높게 나오는 부분도 저는 이 부분이 크다. 여의도, 목동, 상계동, 압구정이 쭉쭉 치고 올라가니 전체적으로 통계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